선고문이 두괄식이냐 미괄식이냐 이 선고 방식을 보고도 전원일치 여부를 엿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네, 2023년 발간된 헌법재판 실무 제요 가운데 있습니다. 헌재 선고 방식은 전원일치일 경우에는 선고에 대한 요지부터 설명한 이후에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하고, 만약에 전원일치 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주문부터 낭독하고 선고 요지에 대해 설명한다. 이런 방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 선고문 낭독 첫 문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그래서 갈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 절차의 흠결부터 살펴보겠다. 이런 문구를 문영배 권한대행이 먼저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만장일치, 헌법재판관들의 만장일치 결론이 났구나. 이렇게 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만일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블라블라 이 사건 심판 청구를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 내부에서 반대 혹은 별개 의견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헌재 전례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8대0 만장일치 파면이었죠. 그 당시의 선고 모습은 그럼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가결 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그렇다면 별개의 의견이 나왔었던 이진수 방통위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선고 당시 모습은 어떻게 달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을 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느냐,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기각 의견의 요지는 김영두 재판관께서, 인용 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김영두 재판관께서, 별개 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네, 이렇게 달랐죠. 그러니까요. 이 홍기찬 변호사님, 저도 기억이 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할 때는 사유부터 얘기를 하느라고 일일비하는 모습들이 자주 포착이 됐어요. 이게 좀 인용되는 사유면 환호하는, 한쪽에서 환호하고 아니면 또 다른 쪽에서 환호하고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는데, 문영배 권한대행 첫 문장 보면 윤석열 대통령 선고도 어떨지 대충 가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20분 차이겠죠. 네, 물론 뭐 20분 차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거라도 빨리 알려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법조인들은 아는데, 이게 형사재판에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그러니까 판결문과 결정문은 주문부터 나오고 이유가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읽을 때 어느 것부터 읽느냐거든요. 근데 형사재판에서는 사실 3인의 재판관이든 1명의 재판관이든 이게 일치하는 의견으로 저희가 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이유 먼저 설시하고 그다음에 주문을 읽어요. 뭐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렇게. 근데 아마 이제 그거 뭐 법적인 규정 문제 때문인 것은 아니고 편의상 그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치된 의견이면 주문부터 읽어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불일치 의견이 있다 그러면 법정 의견인 주문부터 먼저 밝히는 거죠. 이건 합의된 거니까 주문 자체는 법에서 효력이 지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6분이 인용 의견 냈으면 인용으로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5분이 각하 의견 냈으면 절반이니까 이 각하 의견으로 나가는 거고, 나머지는 기각 의견으로 나가는 것은 아무리 많은 그 설랑설레가 있다 하더라도 주문은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의견들은 이제 각자 밝힌 만큼 각자 밝힌 사람들이 낭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아마 기각이 3위 5였고 인용이 3위였고 기각이 각하가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평의와 판결 내용은 비공개한다는 법조문 때문에 네. 그때 똑같이 지금같이 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20분 조금 참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아무래도 국무위원들은 이제 기각 선고 시간에 따라서 그 즉시 이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고 만약 네. 파면되면은 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주문 낭독 초에 네. 해당 초에 바로 효력이 발생하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꼭 시간을 이제 고지를 하더라고요. 선고 전에. 뭐 그러니까 그런. 이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선고 시점과 또 결과를 빨리 알고 싶은데 그걸 모르니까 사실 헌재가 그만큼 취재가 안 되는 공간이기도 하니까 아마 중앙일보가 저런 기사까지 쓰면서 그 20분이라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 빨리 알 수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이번에 또 그럼 헌재에서 반대로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해진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건 아니고 뭐 그때마다 좀 상황마다 다른 방식으로 헌재가 주문을 읽어왔던 것 같습니다. 뭐 대충 저러한 분위기일 것이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과연 이 선고일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고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할 것이냐, 혹은 그 방송이 선고하는 그 장면이 생방송으로 중계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굉장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 송구봉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과거 두 번은 생중계가 됐죠. 생방송 됐는데 이번에도 아마 생방송으로 뭐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적 관심이 워낙 지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 것은 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안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물론 11차까지 된 그 변론에서는 8번을 다 출석을 했어요. 출석을 했고 마지막 선고에 가서 그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날 아마 양쪽 대치가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치가 굉장히 첨예할 거거든요. 헌재 주변에서 상당히 첨예하게 그 대치를 하고 있을 텐데 네. 거기서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해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나오면은 그럼 그 헌재에서 그 심리를 그 판결을 끝나고 또 나올 때 어떤 뭐 충돌 가능성 이런 것이 더 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참석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생중계 여부도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네, 그것도 아마 그 고민될 텐데 어쨌든 조금 전에 뭐 주문을 먼저 하느냐 이유를 먼저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20분 먼저 직무 복귀하느냐 아니면 파면하느냐 거기에 결정이 또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